자, 직업관부터 갑니다. 여기 단원 요약이 여기 있는데 단원 미리 보기. 여기도 똑같이 뭐 죽음관 할 때 동서양 죽음관 하면서 철학자 나왔죠. 그쪽 내용이 좀 어렵고 뒤에 뭐 뇌사, 뭐 안락사 뭐 이런 거 그냥 일반적인 내용 고르는 거였잖아.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도 직업관 하면서 동양의 직업관, 서양의 직업관 하면서 그 직업관과 관련된 동서양 사상가들의 사상을 고르는 게 조금 내용이 더 어려운 거고 중요한 내용이고 직업윤리 뭐 공직자, 윤리 뭐 기업가, 윤리 이런 거 하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 고르면 됩니다. 동양의 직업관부터 볼게요. 동양의 직업관은 전부 다 유교다 유교라 가지고 공자 뭐 얘기했어? 군군신신 부부자자 현수 기억나니? 우리 공자 할 때 했던 거 뭐라 그럽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뭐라 그랬어 이거를? 자기 이름에 걸맞는 직책의 역할을 다하라고 뭐라 그랬니? 정명이라 그랬다. 정명. 이름 명자에 발을 정자를 썼죠. 자기 역할에 맞는 직책을 소임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맹자는 요거 복지제도 얘기하는데 복지제도 뭐 있었니? 맹자. 공자의 덕치에서는 복지제도 얘기할 때 재화이 많고 적음보다 분배이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는 정치 이게 덕치 얘기였다. 맹자의 왕도 정치할 때는 내가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심을 유지할 수 없어. 무슨 단어로 썼습니까? 봄이야. 집중. 내가 내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내 도덕심을 유지할 수 없어. 생계가 뭐니? 항상 생산하는 거 뭐라 그랬어? 항상 기본 내용이다. 항상이 없으면 뭐가 없어? 저 앞에 맹자에 있어요. 그 앞에 항심이 없다. 뭐라 그래요? 줄여서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이게 복지제도야. 복지제도. 좋은 제도를 강조하는 정치예요. 이상국가할 때 나중에 또 나올 거다. 유교에서는 전부 다 이 좋은 제도를 통해서 훌륭한 통치자가 이끄는 정치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야. 이제 좋은 제도는 복지제도, 좀 밑에 사람들이 보살피를 받는 제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무항심이면 무항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항산 찌우. 근데 항산이 없어. 미안하다. 이러면 틀리죠. 오답선지입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가 돼야 되지. 근데 찌우야, 그 무항산이어야 무항심인데 원래는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누구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르지? 맹자가 대장부라고 부르는 거다. 뭐 하면 대장부가 됐었습니까? 집의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뭐를 기르면 오연지기를 기르면 대장부고 대장부는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백성들은 좀 도덕심의 정도가 낮은 거죠. 생계가 보장돼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통치계급은 근데 생계 수단이 보장이 안 돼도 도덕심을 유지하라 그랬잖아요. 항심을 유지하라. 그래서 통치계급과 그 피통치계급을 나눠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 분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게 계급이 분화되어 있다고.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자와 노심자로 직업을 두 개로 나눕니다. 노력자는 힘을 쓰는 사람, 그래서 생산계급 얘기하는 거야. 피통치계급이고 노심자는 마음을 쓰는 사람, 통치계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신분 간 귀천은 맞거든, 계급 질서는 맞거든. 근데 그게 직업 간 우열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동양 사상 전체로 직업 간 우열이 없어요. 주의하시고. 나중에 서양 사상에서 플라톤이 직업 간 우열이 있다고 나올 거거든. 그거랑 비교하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순자는 예전에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유교 사덕이 뭐야? 시연아, 유교의 사덕 도덕심이잖아. 도덕심. 뭐 맹자가 얘기했던 사덕은 인의이지. 근데 이 그 뒤로 갈수록 덕목이 퇴보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나중에 성리학이 지혜를 조금 더 강조할 거라 가지고 공맹순, 그다음에 성리학까지 인의예지순으로 중요시하는 덕목이 바뀌어요. 이 덕목이 퇴보하는 거죠. 사회가 더 혼란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자 때는 사랑, 맹자 때는 정의로, 순자 때는 통치 규범이다. 공자의 예랑도 비교하랬어. 공자의 예는 인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예라고 하는 거고, 순자의 예는 통치 규범이라서 나중에 뭘로 연결된다? 법가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법가 스승님입니다. 순자 제자가 한비자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인간 모성이 참고로 왜 그러냐면 왜 여기는 예라는 통치 규범이 필요해졌냐면 맹자는 본성이 어떻다?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 성선설입니다. 순자는 본성이 성악설이에요.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여기는 뭐 통치 규범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다 똑같은데 직업 간 우열은 없고 직업 간 분할을 인정한다인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통치 계급이 백성들을 본성을 교화한다가 오답선 뒤로 나와요. 본성이 선하죠. 교화라는 거의 뜻은 가르쳐서 변화시킨다가 교화야. 맹자가 본성이 선한데 교화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본성은 교화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는 본성이 악하죠. 그래서 본성이 악하니까 뭐 해야 돼?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돼. 여기는 교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선설 입장에서 교화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확충이라든가 확충 혹은 함량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거 빼고는 똑같아요. 근데 조금 주의할 거는 맹자 입장에서 성선설이죠. 백성들은 교화의 대상입니다. 백성은 교화의 대상이야. 백성. 왜 교화의 대상이냐면 자 우리가 인간 본성이 다 똑같거든요. 군자나 백성이나 본성은 다 똑같아. 천의 기품과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순선한 본성. 맹자 입장에서 지혜 형상을 타고났단 말이야. 이게 기질이지. 근데 순선한 본성은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악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기질에 이끌리기 때문이거든. 욕구, 욕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다스려서 여기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게 뭐 군자 혹은 뭐 통치계급의 역할입니다. 보신자 이런 애들. 그래서 여기로 가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게 교화야. 그래서 백성은 교화예요. 왜?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 까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나와. 직업 간 우열은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분업을 인정하고. 근데 그 순자는 뭐 예를 통해서 사회적 분업을 실시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능력, 적성 이런 거에 맞게 서로 다르게 대우해 주는 거야. 여기 얘는. 그리고 실학은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조금 직업이 전문화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직능적 분업이라고 그러는데 정약용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3인구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3인구직. 4개의 백성, 9개의 직업이다. 근데 원래 이제 조선시대 전통적인 직업 부분은 사농공상입니다. 선비,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상업 이렇게죠. 상인. 근데 거기다가 5개를 더한 겁니다. 여기 뭐 벌목군 이런 거 들어가고 원예농업 이런 거 들어가. 원래 기존까지 넣어보기엔 식량작물 재배거든. 근데 이제 그 쌀 같은 거 재배하는 게 아니라 뭐 튤립, 튤립은 조선시 나올 수 없죠. 그냥 꽃 이런 거. 그다음에 팔려고 기르는 작물, 배추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추, 담배 이런 거.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하는 거 원예농업 이런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막노동 이런 거 들어가요. 그래서 총 5개를 더해가지고 9개 직업으로 직업을 전문화했다. 그래서 직능적 분업입니다. 그거를 국가가 능력에 따라 분배하라 그래요. 분배 주체가 국가라는 것까지 주의합니다. 동양 사상인데 전부 다 유교거든요. 실학도 유교죠. 실학도 유교고 공통점은 전부 다 사회적 분업을 인정했다. 직업 간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 철학으로 갑니다. 플라톤. 여기는 플라톤이 국가 3계급설이라고 해요. 국가 3계급설. 통방생으로 계급을 3개로 나눠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고. 여기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간에 직업 간 우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통치자가 방위자, 생산자보다 더 많은 덕을 가지고 있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통치자의 역할을 다하는 거, 방위자는 생산자는 역할을 다하는 게 정의롭다고 하거든. 통치자의 역할은 얘네들을 명령해서 바르게 이끄는 게 얘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서 역할이 우월한 역할로 봐요. 얘네들 방위자 생산자가 통치자한테 절대 복종하는 게 자기 덕목을 잘 발현하는 거고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얘기해요. 독재 정치를 되게 기가 막히게 옹호하는데 독재 정치거든. 철인 정치 이런 거. 독재 정치 옹호하는 걸 조금 이따 봅시다. 다음 카톨릭 천주교 기존 중세까지의 종교다. 중세 종교에서 직업이란 어떤 거였냐면 벌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죄론이라고 합니다. 원죄론. 노동과 부의 추구를 제약시했다. 왜냐면은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뭐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 여기 인간이 무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신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성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녀 공통으로
늙고 병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벌 중 하나가 남성의 노동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벌을 받고 있는데 그걸 벌을 받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이뤄. 그런 거는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거야. 뭐만 신성한 거냐면 노동 자체가 조금 회피 수단이에요. 벌이기 때문에. 뭐만 신성한 거냐면 직업은 좀 비천한 거고 성직 생활만 신성한 겁니다. 여기도 직업 간 우열이 있는 개념인 거지. 선주로 잘 나오진 않지. 근데 이거를 칼뱅이 뭐라고 바꿨냐면은 개신교 윤리 혹은 청교도 윤리라고 하거든. 칼뱅파 개신교를 영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청교도입니다. 왜냐면 금욕주의 나올 거거든요. 칼뱅파 개신교 특징이 금욕주의다.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맑고 순수한 종교 생활을 한다. 그래서 청교도야. 영어로는 퓨리턴이라고 합니다. 퓨어에서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직업이 원래 노동이라는 게 벌을 받는 개념이었는데 원죄의 속죄의 의미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이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직업의 개념을 바뀌어요. 소명은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이렇게 써요. 목숨 명자. 영어로 그 직업을 지칭하는 명칭이 여러 개 있는데 vocation 이거는 내 그 재능을 발휘하는 영역의 직업이고요. 그다음에 잡은 그냥 일반 직업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콜링이라고 이 콜링을 소명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콜링은 신의 부르심이다. 부르심. 내 직업은 예전에는 벌 받는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는 건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신께서 불러가지고 야 너가 이게 맡겨진 소임이야. 네 직책을 다해라고 맡겨주신 거. 불러주신 거. 그래서 직업이 신성한 개념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 더 구원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구원 예정설.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건 뭘 비판하는 거냐면 세계사 한 사람이니? 지금 세계사 안 했냐? 세계사 할 때 종교개혁 원인이 뭐예요? 루터가 왜 95개조 반박문을 썼어? 교황의 면죄부 판례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이 1517년인데 일단 한참 읽어본다. 일단 한참 읽어본다. 뭐 이렇게 외웁니다. 95개조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한참 읽어보는 거예요. 여튼 이게 이제 십자군전대 끝나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기거든요. 대항해 시대 말한 거 하면서 지구가 둥근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역설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엄청 큰 성당을 지으려 그래. 그래서 그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돈 받고 면죄부 이런 걸 판 거지 대대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루터가 어디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어.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자.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이렇게 해요. 성서주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거가 이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칼뱅도 꼭 계승한 거예요. 네가 면죄부를 사든 안 사든 네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네가 지옥에 갈 놈이면은 죽기 전까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지옥에 갈 놈이면은 그 면죄부를 산다고 하더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고 네가 천국에 갈 놈이면 면죄부를 안 사도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이런 거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오답순지로 뭐가 나오냐면은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 신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해야 된다. 맞을까 틀릴까? 구원을 획득하는 게 맞습니까? 구원을 획득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존재면은 획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일을 열심히 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구원의 징표이자 뒤에 나올 건데 미리 알아주세요. 구원의 징표이자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내가 될 놈 될인지 안 될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어서 뭐가 될지는 죽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신께서 맡겨주시는 소명이죠. 소명을 열심히 다해가지고 불을 축적해. 그럼 나는 신께서 총애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죠? 신께서 내려주신 일을 열심히 다했으니까. 그럼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확신을 얻기 위해 혹은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불을 축적하는 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칼뱅파 개신교가 이제 그 근세로 넘어가면서 신앙론 개척 이후에는 자본가들이 사회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거든. 나중에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계층입니다. 그럼 자본가들이 사회 주도 세력인데 이전까지는 니네들이 돈 버는 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면서 돈 버는 거 뭐라 했단 말이야 교회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신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널리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원 예정설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의 추구를 정당화한다길래 금욕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애들이 틀린 걸로 알아요. 금욕주의 맞습니다. 부의 추구를 정당화하는데 부는 축적하는 게 떳떳한 건데 왜 금욕주의야? 금욕을 해야
돈을 많이 모으죠.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금욕주의.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처럼 기존 교회처럼 타락한 그런 종교 활동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맑고 순수해. 그래서 금욕주의, 청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리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는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 혹은 청교도 윤리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청교도 윤리가 프로테스트라는 뜻이 항의하다는 뜻이야.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기존 카톨릭 교회. 이거 잘못됐다. 교황, 사제, 추기경 이런 게 어딨냐 성경에. 그냥 성서를 통해서 다 우리는 신과 만날 수 있다. 위계서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그런 거. 그래서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 개신교 같은 말인데 이게 영국에 가서는 청교도라고 불린댔죠. 막스 베버는 한 200년 뒤에 사람이라 2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다. 칼뱅보다. 여기는 중세 말의 기독교인이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여기는 근세 사회사상가란 말이야.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딱 생각하고 하기에 요 시기가 영국이 막 산업혁명하고 그래서 서양에서 동양을 막 식민 지배하고 막 그러던 시기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지. 왜 동양은 그 자본주의 같은 거 발전 못하고 산업혁명 같은 거 못해가지고 식민 지배 당하고 있고 왜 서양은 산업혁명 자본주의 말면서 식민 지배하고 있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동양은 산업공상이죠. 생산 계급이 주도 세력이 아니야. 거기는 청빈한 게 아까 원래 여기서의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해야 되는 거잖아. 가난한 게 미덕입니다. 여기는. 그지? 가난해도 내 정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군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를 정당화하는 사회 논리가 발달하지 못했다. 사회세상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쉽게 정착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세 말에 프로테스탄트 윤리 나와가지고 자본가들이 부를 추구하는 걸 정당화하니까 걔네가 사회 주도 세력이 돼서 산업혁명도 터지고 그래서 강력한 공업화로 인한 생산력 증대로 통해서 식민 지배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막스 베버예요. 이게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묶어서 보통 나와요. 청교도 윤리 특징으로 똑같이 이제 거의 동어 반복하는 느낌으로 막스 베버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를 마르크스 하는 김에 요거 이전 거 한 번만 적어보자. 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저번에 쭉 길게 설명을 했다. 유교에서 인간 본성 뭐였다? 유교 인간 본성 뭡니까? 인간 본성입니다. 본성. 유교의 인간 본성은 뭐라고? 도덕심이죠, 도덕심. 왜 다들 처음 보는 얼굴로? 도덕심. 어떻게 도덕심인데? 인의 예지죠. 인간의 본성, 인의 예지. 불교에서는 인간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 현수. 불교에서는 인간 본성이 뭡니까? 불교의 인간 본성은 뭐랬어? 불성이 뭐가 불성이야? 어떤 걸 불성이라 해야 되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불성이라고 했다. 도교는 어떤 게 본성이었습니까? 자연적 본성입니다. 내 욕구, 욕망 이런 거 자연적 본성에 충실한 거. 근데 그 욕구, 욕망이라는 게 어질게 살고 싶다 이런 도덕적 개념이 아닌 그냥 생태적 욕구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자연적 본성이에요. 고대 그리스 서양 사상에서 인간 본성은 뭐였니?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이라는 건 뭐가 본질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된 게 덕이었거든요. 우리 덕윤리할 때 봤죠? 본질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가 덕인데 그 본질 기능 인간의 본질 기능이 뭐라고? 이성이었다. 이성이 탁월한 상태가 덕이었잖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죽음과 할 때 하이데거 같죠. 실존주의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봤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뭐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까?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어? 현존재. 그렇죠. 좋아요. 현존재. 하이 현존재 기억납니까? 하이 현존재. 하이데거 현존재.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죽음. 그다음에 오늘 배울 게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뭘로 보냐면 노동하는 존재로 봅니다. 이 노동하는 존재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유적 존재라는 단어로 표현했어. 유적 존재.
유는 그 영장류 할 때 무리류자 써요. 그냥 우리 인간은 무리를 짓는 동물이다. 영장류에 속하는 동물이다라는 뜻인데 그 영장류에 속하는 동물의 본질적 특징을 노동이라고 봤습니다. 노동.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예요. 노동. 너네는 나는 강의를 통해서 너네가 공부를 하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강사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거야. 너네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과 성적을 통해서 너희가 학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슬프지만 그래서 우수한 학생은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이 되는 거고 우수한 강사는 강의를 잘하는 강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죠?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노동이라고 보고 얘는 무슨 사상 만든 사람이야? 마르크스. 뽀미. 마르크스가 무슨 사상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만들었다. 공산주의. 이거는 나중에 물어볼 건데 현수 시킬게요. 공산주의는 뭐 세 개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사유재산 없고요. 사유재산 없는 건 사회주의 특징이다. 사유재산이 없고 사유재산 없고 그다음에 계급이 없고 계급이 또 없고 국가도 없어요. 다 없다. 다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맞아 틀려. 무조건 다 틀려. 막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공동체 사회야 그냥. 공산주의 국가라면 다 틀립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소멸된 사회예요. 근데 뭐는 남아있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은 남아있다. 생산수단. 근데 생산수단은 공유합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유한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생산수단이 공유된 사회라고. 괜찮니? 이 정도 알아두세요. 자, 뭐가 없다고 현수야? 사유재산, 계급, 국가가 없어요. 뭐는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생산수단은 있는데 생산수단을 전체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공유한다고. 외웁니다 이거. 너 10분 있다 물어본다.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쯤 지나가다 물어볼 거예요. 빨리 한 10초 줄 테니까 외워. 다 같이 외우세요. 5, 4, 3, 2, 1. 봄이야. 공산주의 뭐가 없다고? 계급이 없고 국가가 없고 사유재산이 없고 뭐는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공유한다. 뭘? 공산주의잖아. 생산수단은 공유한다고요. 알아두세요. 나중에는 뭐 시킨다. 그래서 공산주의 만들었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 근데 이걸 이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비판하는 거 아니죠? 빨갱이 되잖아, 빨갱이. 자본주의 비판하면서 나온 사상인데 왜 자본주의 비판했냐면 인간의 본성이 노동이 됐죠. 근데 노동이라는 거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노동은 약간 여가 수단이나 자아 실현과 같은 개념이거든. 내가 생산 과정의 전체 과정을 다 통제하는 게 노동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뭔가 물건을 만드는 거를 다 내가 만드는 게 생산 혹은 노동이거든. 그래서 중세까지는 이런 사회적 분업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하나 만들면 신발 장인이 깔창도 깔고 끈도 끼우고 구두도 마름질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거는 신발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은 거대한 공장이 세워지면서 노동자들이 그 일부분만 담당하는 식으로 공장의 부품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공장 노동자들은 뭐만 하냐면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발 끈만 끼우고 신발 깔창만 깔고 신발 마름질만 한다. 그렇지? 그 신발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지. 그냥 신발의 부품을 만드는 공장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거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 거야. 근데 인간의 본성이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 소외가 인간 소외예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본주의가 이거를 매뉴팩처라는 단어로 쓴다. 공장제 분업입니다. 매뉴팩처. 이 매뉴팩처가 인간을 본성으로부터 이탈시키기 때문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노동자는 불구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친구들 중에 요리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주말에 뭐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여자 친구들 중에서 몇 명 있던데 요리하는 게 좀 재밌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가지고 완성품 만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가면은
엄청 큰 양푼에다가 막 채썰기 막 200명 인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고 이제 하고 굴 막 이렇게 막 접고 마른단 말이야. 그러면 양파 자르는 사람은 계속 양파만 자르고, 그다음에 저기서 이제 그 국 젓는 사람은 계속 국만 젓고, 그거는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왜 거지? 그냥 단순 반복 작업 노동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잖아. 근데 그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메뉴팩처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인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을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노동을 이탈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체죠. 그래서 생산 수단을 지금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런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했던 거.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키워드 외우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생산 방식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일 한다고. 필요에 따라 공유합니다. 필요에 따라. 여기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을 때 자본주의 내부 모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거야. 자본주의 모순이 극도로 발달할 정도면 생산량이 엄청 극대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남아 도는 시기에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남아 도는데 맨날 노동자들이 자본가 밑에서 막 쥐어짜이면서 최저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모순이 폭발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을 이제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거기 때문에 피로스는 혁명의 깃발에서 빨갱이가 된 거야. 뭐 중국이나 소련에서 색깔이 빨간색이었죠. 그래서 빨갱이야. 여기는 그래서 물건이 남아 돌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면 돼. 사유재산이 없죠. 뭐 공동 창고 뭐 이런데 물건이 막 남아 돌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가가지고 오늘 저녁거리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받는다. 지효 이거 외우십시오. 너 외웠지? 봄이 작년에 했잖아 이거 마르크스. 너 시킬 거니까 10분 있다가 이것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받는다. 공산주의 키워드는 마르크스가 얘기했습니다. 매뉴팩처까지 같이 외우세요. 봄이. 마르크스가 여기서 조금 볼륨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그 공산주의 사회에 뭐가 없다고 현수야? 사유재산. 그 효과가 없고 뭐는 있는데 어떻게 한다? 생산 수단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공유한다. 여기는 아까 나중에 공장제 수공업을 뭐라 그래? 매뉴팩처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는 뭐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구매받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받습니다. 하면 됩니다. 봄이야? 이해했니?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요까지가 조금 어렵고요. 직업관이죠. 사상가들 사랑 얘기하는 거니까. 뒤에는 쉽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기업가 윤리입니다. 기업가 윤리. 뭐 하면 되냐면 책임을 다하면 되는데 소극적 책임과 적극적 책임으로 나눠. 소극적 책임은 법적인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법 행위하지 말라는 거야.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막 임금 주면서 노동자들 부려먹지 말고, 혹은 뭐 원산지 표기법 지켜가지고 원산지 사기치지 말고, 미국산 소고기인데 한국산 소고기라고 사기치지 말고, 이렇게 법에 저촉된 일만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윤 추구해도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 책임론에서는 네가 이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윤을 부정하고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추구야. 그래서 네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을 어겨서 이미지 나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매운동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이미지도 좀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의 기업의 제품을 찾게 만드는 게 이윤 추구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 플러스 사회 공헌 활동까지 해라가 법적 책임은 그래서 교집합으로 두 개 나올 겁니다. 일단 공통으로. 다음 근로자 윤리인데 근로자 윤리는 기업가는 이렇게 근로자를 뭐 막대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노동자 근로자도 기업가한테 돈 받고 있잖아. 돈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업가 근로자의 상생입니다. 뭐 기업 사정이 나빠가지고 막 무기한 파업 이런 거 했다가 기업이 망하면 얘도 직장을 잃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내 개인의 능력, 기술 뭐 이런 거는 개인적 자본이거든. 근데 사회 전체 구성원에 형성되어 있는 유대감, 친밀감 이런 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있다는 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뭐 알바생인데 알바 그 점장이 알바생한테 뭐 임금을 떼먹지 않고 임금 뭐 내 제때 뭐 근로기준법 지켜가지고 내 좀 개인 거취 이런 걸 잘 보장해주고 이렇다는 믿음이 있어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리고 주인도 알바생이 열심히 일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잠깐 뭐 밖에 일보러 맡겨놓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믿을 수 있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 혹은 공동체가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자본. 다음 여기는 전문직 윤리인데 전문직 윤리. 전문직은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들 얘기하는 거야. 변호사, 판사, 의사, 검사 뭐 이런 거. 여기는 진입장벽이 있는 직업들이다.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변호사, 검사, 의사 하고 싶다고 변호사, 검사, 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소득 직종이에요. 사회 지도층, 뭐 사회 좀 잘 나가는 중산층 이상의 뭐 상위권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만큼 뭘 해야 돼? 맹자가 얘기했잖아. 무항산이면 유황심할 수 있는 계층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노블리스는 귀족입니다. 귀족. 어블리즈는 의무란 얘기야. 귀족 계층에게 요구되는 더 높은 도덕성 뭐 이런 그런 거를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전문직. 다음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인데 공직자윤리. 정약용이 쓴 책 제일 유명한 거 뭡니까? 정약용이 무슨 책 썼어요? 목민심서. 정약용과 목민심서 들어봤죠? 책도 있는데 도대체. 근데 그래서 목민 뜻이 뭐냐면 목축할 때 그 목자다. 칠목자, 기를목자를 씁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민중을 이끄는 목자죠, 목자. 이거는 그 친다는 말 그대로 뜻도 있는데 여기 양치기 할 때 그 친다는 의미에는 바른 길로 이끈다, 길러낸다, 잘 크도록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거야. 근데 이 민관이라는 거는 백성을 뭐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끌고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목민관이에요. 백성을 치는 관리죠. 목민관. 지방관 얘기하는 겁니다. 사또, 수령 이런 거. 이게 목민관입니다. 근데 목민관의 덕목은 뭐라고? 똑같이 유교율에 나온 거죠. 계속.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는 계층. 청렴입니다. 청렴. 그래서 유교 이상적 관리사는 다 뭐였다고? 청백률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되고요. 넘어가면. 유교윤리부터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자는 무슨 사상? 정명 사상이었다. 정명.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명. 자기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라.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뭐라 그래 봄이? 오, 군군신신 부부자자. 좋아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맞게 역할을 다할 때 이상사회다. 유교의 이상사회 뭐라 그랬니? 지훈아, 유교의 이상사회? 대동. 도교의 이상사회? 소국가민. 그 비교해서 알아둬요. 여기는 제도가 넓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독립된 좋은 제도로 통치받는 사회다. 대동. 근데 소국가민은 그런 거 싫어하죠. 도교에서는 제도 없애고 어디까지 한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돌아가는 거지. 연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 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국가의 규모. 그건 소국가민이고 여기는 어쨌든 대동사이고요. 이게 근데 뭐랑 좀 비슷해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역할을 다한다는 게 플라톤의 국가 3계급서라고 유사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선지가 나올 수 있어.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렇지? 거기도 통치자는 통치자답게, 방기자는 방기자답게 하라는 거잖아. 여기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하라는 거잖아. 교집합으로 나옵니다. 주의하시고. 자, 궁자는 뭐 역할을 한다? 통치계급이고요. 소위는 생산계급이야. 근데 뭐는 주의하냐면 계급 기천은 있어. 신분 기천이 있습니다. 신분으로 되어 있는 계급으로 되어 있는 신분으로 되어 있죠. 신분 기천에 있어. 하지만 그게 직업관 우열은 아니다. 신분 기천에 있지만 통치계급이 있고 피통치계급이 있지만 그게 직업간 우열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생업이 없으면 도덕심도 없다. 뭐라 그랬어? 꿈이? 뭐라 그랬니? 그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좋아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야. 그리고 사회적 분업이란 얘기는 유교에서 다 긍정하는 얘기다. 분업을 싫어하는 사상가 딱 한 명 나온다. 마르크스만 싫어해요. 근데 여기에 분업은 뭐냐면 공장제 수공업 뭐라 그런다고 봄이? 공장제 수공업 뭐라 그래? 공장제 분업 뭐라 그랬어? 매뉴팩처니까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인간을 소외시키는 거, 노동 소외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만 분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직업을 나눠서 있다는 얘기야. 자급자족 반대말입니다. 내가 모든 역할을 다 해서 내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통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생산을 하고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빼고는 다 분업을 긍정적으로 봐요. 유교는 전부 다 좋은 제도, 통치 계급 이런 거 인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회적 분업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뭐 해야 된다? 도덕성이 높아야겠죠. 도덕성 실현 정도에 따라 대인, 소인이 나누고요. 자급자족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두 개로 나눴나? 자, 정신노동을 담당한다, 마음을 쓴다, 뭐라 그래? 여기는 위에는 대인이고, 대인이 대장부다 같은 말입니다. 저 앞에 보면 대장부 해놓고 빈칸 해놓고 여기 대인이라고 가로치고 똑같은 말로 나와 있어요. 같은 말. 호연지기를 통해서 집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른 사람이죠.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으니까 위에 계층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인은 뭐다? 마음 뭘 쓴다? 마음을 쓴다. 노심자, 마음에 힘쓰는 사람이고 힘쓸 노자를 써요. 노심자. 밑에 소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통치받는 자고 육체노동을 담당하고 그래서 노력자,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인데 노동과 수직적 위계나 우열이 없어요. 동일하게 우열 관계가 아니라는 것까지 주의를 합니다. 순자. 자, 인간은 본래 이기적 존재다. 인간 본성이 어떻다? 뭐라고 봅니까? 인간 본성을 성학설로 본다. 성학설. 도자까지 좀 기억해 놓습니다. 혹시나 본성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자, 세 개 있는데 세 개. 인간 본성이 성선설이 있고 누가 얘기했다? 맹자가 얘기했고. 성악설 누가 얘기했다? 순자가 얘기했고. 처음 아니 혹시? 무선악이라 그래요. 본성에는 선악이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얘기했다? 호자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름만 드러나. 그래서 맹자랑 고자랑 본성 논쟁하는 게 제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저 뒤에 윤사에는 엄청 자주 나오고 고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본성이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물이 좌우로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맹자가 그걸 뭘로 비판했냐면 물이 좌우로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데 위아래로 흐름도 정해져 있지 않는가? 항상 물은 아래로 흐르듯이 인간 본성도 선하게 흐르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이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성선 둘이 논쟁하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착한 애들이 맹한 애들이고요. 나쁜 애들이 순진한 척한 애들이 제일 악독한 놈들이죠. 고자는 없습니다. 무선 이렇게 여러 번 했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 원래 이기적 존재다.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인간 본성은 악한 존재다. 성악설. 그래서 본성은 뭐의 대상이다? 아까 뭐라고 했니? 기억나니? 시연아, 인간 본성은 뭐의 대상이었습니까? 순자 입장에서, 성악설 입장에서 본성은 뭐의 대상이다? 교화의 대상이다. 교화의 대상. 그러면 맹자는 입장에서 본성은 뭐의 대상이었니? 맹자 입장에서는 합충의 대상입니다. 여기는 순자니까요. 여기는 교화의 필요성이 동맹은 본성을 합충한다 그랬고 근데 공자맹자도 방선론 계열인데 백성을 교화 대상으로 보았다는 뭐라 그랬어. 주의하시고요. 다음 직업을 통한 물질적 욕망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 여기는 본성이 악하죠.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사상가들 중에서 욕구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말합니다. 근데 뭐 다 맥락은 같긴 한데 욕구는 제거 대상이 아니고 절제의 대상이다. 공맹순 다 공통이거든요. 근데 욕구를 제시문에서 보면은 얘에 따라서 적절히 충족시켜 주라 그래. 욕구를 충족시켜 주라는 건 얘밖에 없어요. 순자밖에 없어. 그래서 직업을 통한 물질 욕망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다.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건 근데 공맹순 공통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한은 유한해서 덕중고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얘가 필요합니다. 통치 규범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공자 맹자까지는 하늘관이 도덕적 하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인합일, 인간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그런 하늘이었어. 그래서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게 거기는 도덕적인 개념이야. 세상의 순리에 맞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는 비가 안 내리면 뭐 했습니까? 임금이 기우제를 지냈던 시기의 하늘관이다. 도덕적 하늘관. 그래서 인의 의지는 누가 내려주는 거야?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순자는 성악설이잖아.
인간 세상이 개판인데 하늘이 도덕적이면은 이렇게 세상이 개판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그냥 자연 현상으로 바꿔요. 도덕적 하늘이 아니야 이제 자연 현상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으로서 하늘이기 때문에 인의 예지 같은 예 같은 거를 사람한테 내려줄 수가 없어. 본성이 아니야. 그래서 인의 예지는 노력해서 형성해야 되는 대상으로 봅니다. 순자는 인의 예지를. 그렇기 때문에 예라는 것도 하늘이 내려줄 수가 없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를 통한 사회적 분업인데 선왕 혹은 성왕, 성현, 선현. 그래서 성스러울 선자 혹은 먼저 선자. 근데 왕이나 현이나 성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예를 통해서 욕망을 통제하라 그래요. 욕망은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적절한 걸 넘어서 욕망이 과도하게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다툼과 혼란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거를 예에 따라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다. 다음 예를 통해 후천적 적성 능력을 기준으로 좀비, 친소, 상하, 비천 직업을 분배합니다. 뭘 차이점이냐면 여기는 후천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 혼란기라서 그래. 춘추 전국시대 말년입니다. 순자가 살던 때는 혼란기가 극이기 때문에 여기는 능력만 있으면 더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다고 봐요. 뭐까지 주장하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서얼이라고 첩의 아들내미가 관직에 오르려면은 정조 때가 돼야 되거든. 1800년 됩니다. 여기는 기원전 200년 사람이에요. 약 2000년 차이나. 2000년 전에 서얼이 관직에 등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급진적이죠. 물론 이제 그 혼란기 한 나라가 다시 통일하고 나서는 혼란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뭐 서얼들은 직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혼란기라서 이런 급진적인 사상을 얘기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후천적 능력이 중요하다 얘기한 거고 예를 통해서 능력, 적성을 기준으로 직업을 분배하라. 하지만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직책이 높은 배정되는 건 직업 간 우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점이죠. 그래서 위계는 맞지만 계급 간 신분 질서는 있다고. 하지만 상호 보완하는 관계고요. 우열 관계가 아니야. 우열 관계가 아닙니다. 생산 종사자는 뭐라고? 여기 대인이랑 똑같아요. 이걸 구분하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대인 혹은 생산 종사자가 뭐에 정통했다? 얘는 사물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 여기 아까 대인 개념이었죠. 대인은 도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에 합치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격식, 신분, 뭐 도덕성 이런 걸 갖춘 존재고 여기는 사물에 정통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내가 생산하는 그 무언가에 정통한 사람인 거죠. 내용 어렵진 않아요. 이게 성선론인가 성악설인가 성선설인가 그거 구분하는 걸 주로 나오고 실학에서는 정약용 나올 건데 일단 맹자의 항산론을 개정합니다. 실학은 뭐 그 경세치용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칠사구시 뭐 이런 거하고 이용후생 이런 거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성리학이 조선 후기에 너무 공리공론 이런 거 예속론적 이런 거 하잖아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될지 뭐 9개월 입어야 될지 1년 입어야 될지 무릎 꿇고 싸우면서 한창 막 이렇게 그 논쟁하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실생활이 될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에 힘써야 된다는 사상이야. 그래서 항산론 개선하는 겁니다. 경제적 복지 증진 뭐 이런 거지. 그리고 평등주의 직업관이에요. 조선 후기니까 뭐가 들어왔다고? 서학이 들어오던 시기다. 정약용도 서학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원공상의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직능에 맞게 인재를 선발한다. 전문직 만들래죠. 전문직들은 전부 다 직업 간 평등을 지향하는 개념이야. 서양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평등하게 대하잖아. 예수님 믿으면 다 동등한 존재죠. 그래서 조선을 여기는 직능적 분업에 기초한 사회로 직능적 분업에 기초한 사회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정약은 뭐 얘기했어? 그래서 생산활동 천시하지 말고 산업공사 이런 거 부정하고 3인구직이라고 3인구직 4개의 원래 직업에다가 5개 직능 더한 거야. 원예, 목축, 산림목재, 직조, 잡노동 이런 거 5가지를 추가해서 직업의 전문화를 주장했다. 플러스 먹민 간의 청렴 덕목 강조. 이건 나중에 어디서 또 나오냐면 공직자윤리에서 한번 더 볼 겁니다. 유교윤리 직업과 공통으로 도덕성에 부합하는 노동을 하고 도덕성 부합. 그다음에 역할 분담, 분업. 분업이 공동체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5분 있다. 자, 서양의 직업관에서 제일 처음 봤던 게 플라톤이다, 플라톤. 자, 서양 철학에서 덕이라는 건 덕이라는 건 뭐라고 정의했었습니까, 저번에? 덕은 뭐가 탁월하게 발휘되는 인간 본성이 뭐라고 볼까? 서양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 본성은 뭐라고 봤습니까? 이성이다, 이성. 그래서 이성이 탁월한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혼의 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인데 품성 상태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품성적 덕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냥 상태라고 해도 돼요. 이성이 잘 발휘되는 것도 상태니까. 그리고 여기는 후천적 형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후천적 형성입니다. 후천적 형성. 자, 동양 철학에서 찌유야. 유교에서는 인간 본성이 뭐라고? 인의의지, 도덕심입니다. 인의의지는 선천적이니 후천적이니? 선천적이다.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단어가 본성이죠. 본성. 본성이라는 거는 여기는 전부 형성할 수 있는 거야. 불성, 자연적 본성, 이성, 형성하는 겁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거?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 여기 형성한다 그러면 다 틀려. 불성을 형성하기 위한 도를 추구한다 뭐 이런 거 나 불교에 나오거든. 오답선지다, 오답선지. 그렇죠? 근데 이성은 선천적인 거거든. 이거는 기능 혹은 자질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기능 혹은 자질은 선천적인 건데 아까 덕은 뭐라고? 덕은 후천적이야. 자질 혹은 기능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발휘되는 상태, 그거를 덕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내가 이성이 있더라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괜찮죠? 구분합니다. 계급은 뭐에 따라 주어지냐면 그래서 덕에 따라 주어진다. 근데 이성에 따라 주어진다 그러면 틀려. 이성이 있더라도 그걸 교육을 못 받아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통치자가 될 수 없는 거나 이성이 탁월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성을 잘 타고난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래서 후천적 형성이라는 건 중요하고요. 타고난 뭐 덕을 뭐 이런 건 다 틀려. 타고난 덕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덕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면 플라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도 이제 공동체주의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확대된 게 국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덕목이랑 국가에 주어지는 덕목이 동일하다. 근데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동일한 덕목이 뭐냐면 일단은 인간의 육체를 세 개로 나눴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영혼을 두 개로 뭘로 나눴어? 기억나니?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 부분과 동물적 부분으로 둘로 나눴거든. 거의 둘로 나눈 거. 그래서 이성적 부분이 잘 발휘되는 거, 지성적 덕, 동물적 부분이 잘 발휘되는 거, 품성적 덕을 저 앞에 봤죠. 한 번만 보고 갑니다. 비교해서 알아둬라.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양윤리, 서양윤리, 서양윤리. 몇 페이지냐? 요거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조금 뒤에다. 저기 이거 나오죠. 지성적 덕, 품성적 덕 나눴잖아. 구분해야 돼. 근데 플라톤은 뭐로 나오냐면, 자, 인간 육체는 머리, 가슴, 배 세 개로 나누고,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에 해당하는 세 개의 영혼의 부분이 있어. 여기는 이성적 부분, 동물적 부분인데, 플라톤은 머리, 가슴, 배에 해당하는 각각의 영혼의 부분을 이성, 기계, 욕구라는 단어로 썼어요. 외워야 된다. 이거는 기능 혹은 자질이야. 여기도 기능 혹은 자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인 거야. 근데 지성적 덕, 품성적 덕은 뭐라고? 다 후천적이었죠. 덕은 다 후천적이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인식이야. 덕이라는 용어, 아레테라고 쓰거든요. 아레테는 원래 교육을 받아서 형성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건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오겠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다시 넘어갑니다. 좀 많이 뒤로 왔었는데. 짠. 자, 그래서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 세 개 뭐라고? 이성, 기계, 욕구다. 이기욕 이렇게 외웁니다. 이성, 기계, 욕구 혹은 욕망. 욕구나 욕망은 같은 말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머리, 가슴, 배 혹은 이성, 기계, 욕구에 해당하는 국가의 계급이 있어요. 이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계급, 기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계급, 욕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계급입니다. 이거를 각각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는 용어로 씁니다. 자, 그러면 개인에게는 이성, 혹은 국가에서는 통치자는 어떤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냐면 이거를 네 가지 덕도 외우세요.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해요. 지혜는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 용기는 기계가 이성의 명령을 잘 듣는 상태, 절제는 욕구가 이성의 명령을 잘 듣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라는 얘기했죠 저번에. 소프라노였잖아. 소프라노, 그지? 노인데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다?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이제 거수투표해가지고 280대 220으로 사형당했어.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대표적인 빠돌이였는데 또 우리 스승님, 훌륭하신 스승님을 죽게 만든 저 어리석은 아테네 민주 정치, 중우 정치라는 형태로 단어로 민주 정치를 비판했어요. 어리석은 민중들의 정치라는 얘기야. 중우 정치는. 그러면은 정치는 저런 어리석은 민중들 집단으로 떼지어서 하는 그런 것들한테 정치를 맡기면 안 되죠. 누가 해야 돼? 스승님이랑 나같이 탁월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철인 혹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철인이야. 철인 같은 정치 엘리트가 독재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 일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기 이성이 기계나 욕구를 다스리는 거는 마치 마부가 마차를 이끄는 말을 다스리는 것 같다. 그래서 말이 두 마리 있는데 여기는 말을 잘 듣는 말, 오더를 잘 따르는 홀스입니다. 그게 기계고, 오더를 잘 따르지 않는 말, 그게 욕구야. 그러면 마부의 역할은 얘네들을 잘 때려가지고 목적지까지 잘 이끄는 게 마부의 역할입니다. 이성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얘네는 통치자한테 절대 복종하는 게 이 역할이야. 그래서 지혜는 그냥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거든. 근데 용기는 기계가 잘 발휘되는 상태가 아니고 이성의 명령에 기계가 잘 따르는 상태가 용기입니다. 여기도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가 절제, 독재 정치죠. 그러면 얘네의 역할은, 방위자 생산자의 역할은 뭐냐면 통치자한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치 옹호고. 근데 왜 얘가 그래도 되냐면, 왜 얘가 얘네들 절대 복종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냐면, 얘들은 통치자 방위자들은 여기부터 지배계급은 그냥 타고나길 자질에 따라 타고나길 계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다. 덕을 증명해야 돼.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런 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할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사람은 방위자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20살에 다 같이 시험을 치거든요. 떨어진 사람은 다 생산자예요. 여기는 이상국가라서 현실적으로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 아테네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인 남성들이 시민이 아니다. 근데 생산 잘하면 모두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들도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갑옷과 무기를 마련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시민이에요. 여기도 절제의 덕을 증명한 사람들이 생산 계급인 거고. 근데 이 20살에 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방위자가 될 수 있는 군사 시험을 쳐. 거기서 연기를 증명한 사람만 방위자예요. 여기부터 지배계급입니다. 근데 그거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생산자입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절제의 덕을 가진 애들 중에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용기의 덕을 증명한 애들은 당연히 방위자가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방위자는 절제 플러스 용기의 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겠지. 그리고 방위자가 막 정치 활동하고 뭐 다른 관료 활동하고 이러면서 50살에 철학 시험을 치거든요. 여기에 철학 시험은 원래 옛날에 철학은 만학의 학이었기 때문에 기하학, 논술학, 논리학 이런 걸 포함한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 세웠던 학원 이름이 아카데미아거든. 아카데미아 정문에 보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포함한 그 철학 시험을 쳐가지고 지혜를 증명한 사람이 50살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위자가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요 중에서 뽑거든요. 방위자 중에서 통치자를 뽑기 때문에 통치자는 당연히 용기와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절제만, 여기는 용기 절제, 여기는 지혜, 용기 절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우월한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절대 복종해도 되는 거야. 기가 막히게 독재 정치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제는 모든 계급이 필요한 거고, 통치자는 모든 덕을 다 갖추어야 한다고. 이해가니 이거? 절제는 얘도 가지고 있잖아. 모든 계급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통치자는 모든 덕을 다 갖추고 있는 거지. 얘는 절제를 증명한 애들 중에, 용기를 가진 애들 중에 지혜를 증명한 애들이 통치자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가라는 게 이 지혜, 용기, 절제 이거를 조화가 이룬 상태,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상태를 어떤 상태로 표현했냐면 그게 정의로운 국가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정의.
이게 정의로운 국가다. 그러면 정의로우려면 국가가 기계는 이성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욕구는 이성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이성은 자기 역할을 잘 다하는 상태, 그게 정의로운 국가거든. 그러면은 생산자는 혼자 절제밖에 없잖아. 정의로울 수 있어요? 얘가 이성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상태가 정의로운 거야.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게. 그리고 이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거든. 동의어로 쓰여요. 행복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윤사선지긴 한데 정의로운 사람은 불행할 수 없다가 정답선지로 나와요. 약간 이상주의죠. 그래서 네가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절대 복종해야 돼. 그리고 뭐가 그걸로 나오냐면 만약에 이 직업 간 계급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직업 간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로 나오거든요. 직업 간 교환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자기 이제 국방 수비를 잘 하고 얘는 생산을 잘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통치자가 만약에 얘네들한테 야, 너 원래 무기 만들었는데 이제 신발 만들어라고 명령하는 거. 그다음에 너 이제 원래 수도에서 경비했는데 국경으로 가서 수비해라고 하는 거. 이거 계급 간 역할을 침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계급 간 역할을 침범하지 말라거든. 교환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얘가 너 여기서 생산하던 거, 신발 만들던 거, 무기 만들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명령을 내리는 게 얘의 역할이야.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는 게 얘의 역할이야. 그게 정의로운 상태야. 그래야 얘가 행복해요. 나라 전체가 행복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잘 발휘해가지고 국가를 마차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는 게 이제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인 거지. 여기서는 애초에 통치자가 되는 순간 얘의 말에는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내가 본 논리 중에 가장 독재 정치를 잘 옹호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뭐 이런 맥락이야. 자, 그래서 지혜, 욕구,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걸 뭐라고 했다고? 정의의 덕이라 그랬다.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이것도 정의의 덕. 자, 플라토닉 러브가 정신적 사랑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대 그리스에 뭐 동성애 이런 거 많이 했대 그러죠. 거기는 그게 이상적인 사랑이야. 좀 잘 나가는 성인 남성이면 미소는 한 명씩 끼고 애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가 정신적 사랑인데 이 플라토닉 러브 생각해서 빅뱅의 지드래곤 알죠? 지드래곤 권지용이. 그래서 빅뱅의 지드래곤이가 지용이가 발라드 노래를 부른다. 발라드 겸 댄스 가수죠. 그래서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데 클라이막스 부분인 거지. 그래서 지용, 절정 이렇게 외웁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야. 플라톤의 사주덕입니다. 선천적이라고 후천적이라고? 아니, 선천적이라고 후천적이라고. 서양의 덕은 후천적이야. 후천적. 동양의 덕은 선천적이야. 거기는 형성하면 안 돼요. 여기는 형성해야 돼. 타고난 덕이라면 여기는 다 틀린다고. 여기는 괜찮니? 넘어갑니다. 이게 다 선수는 다 보는 내용들입니다. 자, 국가 상계도설에서 이성기계 욕망과 관련해. 이거는 선천적인 거니 후천적인 거니? 이성기계 욕망 이건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선천적인 거다. 이거는 기능, 성향, 자질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선천적 성향, 자질에 따라. 근데 여기서 그냥 따라라고 하면 조금 옛날 자료라가지고 그냥 성향, 자질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거 아니야. 이거에 영향을 받아 이걸 고려합니다. 이게 선천적 성향, 자질이 덕으로 발휘되지 못하면 계급을 줄 수 없어. 계급에 따라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철인 통치자가 방위자 계급이 조력을 받아 생산자를 통치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철인 통치라고 합니다. 철인 정치. 독재죠, 독재. 독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반대말이에요.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나 그다음에 스승님 같은 훌륭한 정치 엘리트가 너네를 다스려 줘야지. 그래야 소크라테스 같은 스승님 같은 위대하신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요. 네, 경우가 없지. 근데 뭐랑 비교하냐면 순자는 선천적 자질이 아니라 후천적 능력을 더 중시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선천적 자질을 중시했다는 것이 선천적 자질만으로 계급이 결정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선천적 능력을 강조했다는 게 타고난 신분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이게 뒤에 나올 건데 뒤에 나올 때 같이 합시다. 여기는 수호자 계급이 아내와 아이까지 공유하거든.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가 통치자로 물려지지 않나요. 덕을 증명해야 신분이 정해지는 거다. 여기는 계급 간 역할 교환 부정. 아까 얘기했죠. 역할 교환을 부정한다.
각 계급에 속한 사람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한다. 덕을 실현할 때, 직분에 충실할 때 국가가 정의가 실현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모두가. 여기는 직업과 우열이 있다 그랬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에 우열이 있습니다. 우열이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중세노동이랑 플라톤밖에 없다. 육체노동. 여기의 우열은 중세의 노동은 일반 직업들은 다 비천한 거고 성직생활만 신성한 거야. 그래서 우열이 있는 거고 여기는 정신노동, 육체노동, 뭐 통치자 계급이 방위자 생산자보다 우월합니다. 계급간 수직적 위계를 인정하고요. 하지만 동양서양에서는 우열이 없다. 계속 얘기했죠. 우열이 없는 거 중요하고요. 자, 지배계급인 뭐는 수호자라 그러는데 수호자 계급 가디언즈입니다. 가디언들은 통치자와 방위자를 같이 이르는 말이 수호자예요. 통치자, 방위자. 얘네는 재산을 공유해.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야. 뭔 얘기냐면은 얘네는 모든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야.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제한적 공유대가 실시된다. 맞아요? 제한적 공유대가 실시된다. 제한적 공유제는 얘네만 공유제라고 해요. 수호자 계급만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얘네만 공유제고 얘네는 자기 사유재산이 있어. 생산자 계급. 얘네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까지 다 공유하냐면 와이프랑 자식까지 공유해. 이거는 왜 그래야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통치자야. 사회 최상위 지도자죠. 근데 내 자식이 있고 내 와이프가 있어. 그러면 뭐 하고 싶어? 내 사유재산이 있고 하면 내 자식한테 내 계급 물려주고 싶고 내 사유재산 물려주고 싶고 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폴리아모리인 거죠. 폴리아모리. 다자 연애인 거지. 다부 다처제. 그래서 내 아들 내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여자는 알죠. 여자는 내 배를 낳아서 낳은 아이니까 내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 남자는 서로 이렇게 결합하면은 자식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럼 내 자식이 누군지를 몰라서 내 계급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지?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 덕을 발현한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호자, 통치자는 도덕성 강조하는 개념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지 한 번 더 나올 거다. 맹자는 뭐냐면 무항산, 무항심 나올 거고요. 플라톤은 제한적 공유제이고 나올 거예요. 자, 중세 그리스도에서 직업은 뭐라고? 원죄다. 원죄. 벌을 받는 개념이 됐어요. 노동은 원죄에 대한 벌입니다. 벌. 그래서 신이 부과한 거고 원죄는 뭐야? 선악과 따먹은 거죠. 선악과 따먹어죠. 하지 말라는데 해가지고 쫓겨났잖아. 그래서 늙고 병들고 이건 모드니까 출산의 고통이건 여성, 남성은 죽을 때까지 노동. 근데 요거죠. 노동이 벌이기 때문에 속죄의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거라서 저급한 것, 저주인 것, 그래서 회피 대상인 것. 뭐만 신성하다? 수도원 생활만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제약시한다? 부의 추구는 이게 벌 받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라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직생활 해야지. 다 기부해. 11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추구를 제약시합니다. 부의 추구를 제약시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중세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남자가 하늘구멍을 통과하는 건 어렵다. 여기 유대지방이죠. 유대지방 사막 기후다 저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낙타가 나오는 거고. 칼뱅이 근데 이제 벌이었고 뭐 저주였고 막 저급한 것이었고 그랬는데 그 직업을 뭘로 바꿨다? 소명으로 바뀌었어요. 소명. 직업 소명설입니다. 21번 직업 소명설. 직업은 신의 부르심, 불러줌, 콜링 이랬다 영어로는. 즉 소명이므로 직업은 소명이기 때문에 직업에 최선을 다해 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직업은 현세적 의무가 된다. 예전에는 벌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신께서 내려주신 신성한 의무인 거죠. 직업은 천직이고 신성한 거고 직업의 기초는 없어요. 다시 아까는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졌다. 그리고 구원 예정설 이거는 면죄부 비판하는 거랬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내정돼 있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이란 구원의 수단이나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이거 신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함으로써 구원을 획득한다가 오답선주로 나올 거야. 획득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결정요소 아니다. 근데 왜 그럼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신에 맡겨진 소임을 다한 것이라면 너가 신께서 총애하는 사람임을 네가 증명한 거잖아. 그래서 구원의 형세적 증표이자 자기 확신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확신의 증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지. 부를 축적해야겠지. 여기는 부의 축적 죄악신데 여기는 부의 축적 정당하다. 청부서상이라고 나와요. 청부 부의 축을 정당하다. 맑은 부다. 청빈 반대말입니다.
현세적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부의 추구를 정당하지만 금욕주의야 같이. 그래서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 강조합니다. 근명성실 검소한 생활. 금욕주의고 부의 추구는 세속적 목적이 아니고 이웃 사랑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 신에 대한 헌신을 위해서 근면성실을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막스 베버가 말했어.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청교도 윤리죠.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체기름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다? 청교도 정신이 혹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청교도 정신이 근면, 절약, 금욕 같은 이런 정신들이 부의 축적을 정당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에 토대가 돼서 서양이 동양을 지배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넘어가고요. 마르크스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유물론이라 그래요. 유물론, 관념론 받는 말인데, 유물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하부 구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경제, 노동, 물질 이런 게 하부 구조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결정하는 물질적인 것들, 형이하학적인 것들 이런 거.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관념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관념론에서는 상부구조, 도덕, 종교, 윤리, 철학 이런 거 추상적인 가치들이 경제 구조를 결정한다고 봐. 하부 구조를 상부 구조가 결정하고 이 하부 구조는 상부 구조에 딸려가는 거. 도덕이 바뀌고 종교가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양식이 결정된다고 봤거든. 근데 이제 이걸 정반대로 비판한 거죠. 사실은 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봤지만 하부 구조가 경제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근본 원인은 뭐야? 경제 구조예요. 그 중에서 뭘 핵심으로 봤냐면 생산 수단이 핵심으로 봤다. 생산 수단을 모두가 공유하면 이제 불평등이 모두 완화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기 때문에 오직 물질만이라는 얘기거든. 상부 구조는 없어. 상부 구조는 다 물질적인 거에 종속된 부차적인 문제야. 경제적인 요건만이 중요해. 그 중에서 특히 노동, 인간의 본질 이렇게 나온다고. 노동의 본질은 물리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리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요건들이 사회 제반 문제들을 다 결정한다고 봐서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아까 어떤 존재? 자, 하이데거는 무슨 존재? 현존재. 좋아. 마르크스는 무슨 존재? 유적 존재다. 이거를 외우십시오. 물이 유자를 써요. 영장류 할 때 그 유자를 했죠. 그냥 물이 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영장류에 속한 동물인데 근데 그 영장류에 속한 동물의 본질적 가치가 뭐라고? 노동이라고. 유적 존재. 마르크스 전용 선지로 나오는 거죠. 원래 이 개념이 아닌데 사실은 포이어바라고 다른 철학자가 만든 사상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적 존재의 본질은 노동이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한 거지. 인간의 진정한 노동을 통해 본질을 실현, 잠재력 개발. 이게 본질 실현, 자아 실현의 개념이다. 그래서 자 공단제 분업 뭐라고 했다고? 매뉴팩처가 인간 본질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지. 그래서 때려 부숴야지.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되는 거야. 뭘 비판하냐면 자본주의 비판이죠. 자본주의 비판.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래서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 속에서 분업을 통해 생산력을 늘립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높아지지 총 생산량이 많아진단 말이야. 물건 생산량, 인구 부양비 이런 거, 부양력 이런 거 높아지는데 대신에 인간이 그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거죠. 기계의 부품이 되니까. 노동자의 노동이 주체성을 상실하고 생산수단, 공장인데 공장, 여기 생산수단은 근세는 자본이 생산수단이 되거든요. 근데 자본을 가진 사람 지배계층이 자본가고 자본이 없는 애들이 노동자야. 자본이 있으니까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노동자는 그게 없으니까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죠. 생산수단의 공장에 종속당해서 노동을 통한 인간 본질 실현이 방해받는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노동소외 혹은 인간소외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니까. 인간소외 혹은 노동소외가 발생한다. 인간소외가 발생해서 노동자는 뭐가 됐다? 불구자라고 합니다. 내 본질 실현이 일그러진 거죠. 어그러진 존재가 되는 거죠. 불구자. 그래서 노동자는 착취당하면 끊임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 사회문화 하면 나오는데 딱 계층을 둘러나거든. 돈을 가졌어. 그래서 공장을 돌릴 수 있으면 무조건 자본가고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용당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야. 그러면 최하위 자본가랑 최상위 노동자는 보기에는 그 가진 돈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은 얘는 생산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부유해질 거고 얘는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질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딱 둘로 나뉩니다. 사회계급 구조가. 그래서
노동자는 아무리 부유한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계속 가난해지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착취당하면서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계속 고통받을 거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무슨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합니다. 공산주의 사회. 중세를 끝장내고, 중세는 이제 귀족 혹은 뭐 영주 세력 지배계층이었거든요. 시민혁명한 게 자본가들이 시민혁명했잖아요. 자본가들이 시민혁명 해가지고 루이 16세 목 자르고 찰스 1세 목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자본가들 중심 세상이 된 거란 말이야. 똑같이 하면 되죠. 우리도 뭐 혁명으로 딱 자본가들 다 타도하고 생산수단 공유하는 순간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라. 자, 뭐뭐뭐가 없었어요. 아까 기억나니? 여기는 분업으로 써놨네. 분업은 매뉴팩처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생산수단이 없으면 이제 분업도 안 해도 돼요. 자아실현 노동만 하면 됩니다. 분업도 없고, 여기는 공장대 분업 얘기하는 겁니다. 매뉴팩처가 없다고. 분업도 없고, 뭐도 없다? 없는 거 아까 세 개 얘기해 보세요. 사회주선 없고, 또 계급 없고, 또 국가가 없어. 중요합니다. 국가가 없다. 국가. 분업이나 사유재산이 없고, 여기는 사유재산이네. 사유재산. 뭐는 공유한다 그래요? 뭐는 공유했지? 생산수단은 공유했고, 그래서 공산주의죠. 생산수단을 공유해서 공산주의입니다. 생산수단을 공유했고, 뭐는 소멸한다? 국가는 소멸합니다. 국가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예요. 그러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배 구조를 공고하게 만든 틀 같은 개념으로 용어를 쓰거든요. 국가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아까 봄이 뭐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분배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 마르크스 특징으로 나와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는 사회주의 공통입니다. 그 나중에 뭐도 나오면 유토피아에도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단은 유토피아에도 나와요. 맞는 얘기다. 근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마르크스 전형 선지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애초에 그 사유재산이 없거든요. 모든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자아실현의 개념이 들어간 거야.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인간의 본성이 노동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뭘 주의하냐면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거는 균등 분배가 아닙니다. 뭐 북한의 배급제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균등 분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씩 나누는 거야. 휠체어를 균등 분배하면은 내가 필요도 없는데 휠체어는 누가 필요하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2개, 3개 가져가야 되지. 내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휠체어를 동일하게 하나씩 주는 거라. 균등 분배는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도 지향하지 않아요. 아무데서도 안 나온다. 나중에 롤스가 차라리 균등 분배하라고 나올 거거든.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차라리 균등 분배가 낫다. 근데 균등 분배는 그건 하라는 얘기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야. 균등 분배는 그래서 아무데나 안 나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균등 분배가 아니라는 것까지 주의합니다. 오답선지입니다. 오답선지. 균등 분배는 M. 다음,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잠재력 개발, 자아실현 이런 걸 가능한 자발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자아실현이 모든 사회의 그 뭐 가치 발전과 연계되는 그런 공동체 사회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내가 뭔가를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이 사회 전체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회야. 자발적 노동, 과학기술 발전으로 생산이 극대화된 사회. 이런 게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언제 또 할 거냐면 이상국가군 할 때 또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플라톤, 공맹순 비교, 동양설학, 서양사상 비교인데, 신분, 계급 우열을 인정한다는 거는 사회적 분업을 인정한다는 거야. 사회적 분업은 그 청동기 이후에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막 어려워지고 거대해졌죠. 그러면 통치 계급은 별도로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다 같이 뭐 댐 같은 거 짓고, 가뭄 시기에는 저수지 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끌어다 쓰고, 뭐 치수 사업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통치 계급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신분 간 위계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직업 간 우열은 아니에요. 직업 간 우열은. 자, 공맹순에서 일단 신분 우열 이런 거는 모든 사상과 공통이다. 신분 간 우열, 이렇게 직업이 나눠진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 그치? 사회적 분업이 인정된다. 근데 신분 계급이 선천적이라는 거는 공자는 인정해요. 공자는. 근데 순자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후천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플라톤도 선천적으로 보지 않아요. 플라톤은 뭐에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덕이 발현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게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공맹수는 노동 간 직업 우열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합니다. 직업 간 우열이 없다 그랬지.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노동 간 직업 간 우열이 있어요.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더 많은 덕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됐죠. 위 통방생순으로. 그래서 직업 간 노동 간 우열도 있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도. 여기는 덕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능력이. 뭐 덕이 있어야 통치계급이 되고 뭐 이런 개념이라서 선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직업은 신분은 선천적이지. 직업은 선천적인 거 아니야. 사회적 분업은 다 인정하는 거죠. 사회적 분업. 사회적 분업 누구만 싫어한다고? 막스만 싫어한다? 막스의 분업이 뭐라고? 매뉴팩처니까. 참고 신분 우열은 계급제 인정 여부입니다. 계급제를 부정하는 학사는 없다고 했죠. 계급제는 인정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신분이 선천적인 거는 부모 계급 세습 여부입니다. 여기 플라톤도 계급 세습은 안 하지. 신분이 여기 선천적인 거 공맹은 인정해요. 왜? 아직 그 춘추 시대 말력, 전국 시대 초엽 뭐 이런 시기라서 부모 계층이 귀족 계층이야. 귀족 계층, 귀족 왕족 세력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순자는 조금 더 혼란기죠. 그래서 능력, 그다음에 후천적 자질 이런 것도 강조했잖아. 그거에 따라 서얼한테도 직업을 주라 그랬는데 서얼도 관료로 등용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계급도 계급조차. 노동우열은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다 부정했고 노동과 우열을. 플라톤은 직업은 선천적에 따라 정해지는 건 맞지만 선천적 자질에 따라 정해지는 건 맞아. 선천적 자질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태어날 때는 직업이 나눠지지 않다가 후천적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시험 쳐서 덕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자질을 따라 이거 좀 말이 애매하게 한데 자질의 영향을 받아서다. 완전히 자질만 가지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음 칼빈은 직업에 우열이 없다고 봤죠 아까. 직업과 우열이 없다. 성직 계급이든 뭐 일반 노동 계급이랑 똑같고 마르크스는 사회적 분업을 부정했다. 이런 거 내용을 대충 기억할 수 있으면 나오는 선지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선지를 풀어보자. 뒤에 쭉 넘어가서 동서양 직업관 찌우 97번. 자, 플라톤은 각자의 성향과 신분에 따라 직업이 결정돼야 한다고 봤습니까? 맞니? 잠깐만. 97번부터 맹자는 정신노동이 육체노동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봤습니까? 아니지. 우열 없다. 직업간 우열이 없었죠. X. 봄이 98번. 플라톤은 각자의 타고난 성향과 신분에 따라 직업이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요. 맞니? 성향에 따라 하는 건 맞는데 이거에 따라 신분이 아니야. 신분도 아니고 성향과 덕에 따라 사실은 덕에 따라 신분이 결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X. 다음 시연한 학자 플라톤에 따르면 생산자 계급은 통치자 계급과 달리 절제의 덕을 갖춰야 됩니까? 절제의 덕은 다 갖춰야 되죠. X. 현수 맹자, 순자, 플라톤은 모두 사회적 분업을 강조합니까? 맞니? 맞아. 사회적 분업은 누구만 싫어했다? 마르크스만 싫어했다. 마르크스는 분업을 어떤 용어로 표현했으니까? 공장제 수공업 뭐라고 해서 공장제 분업. 매뉴팩처가 분업이라서 걔 빼고는 다 매뉴팩처라고 보면 마르크스만 분업을 싫어하고 나머지 다 분업을 좋아해요. 다시 찌우 칼뱅은 직업이 구원을 얻는 도구라고 봤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확신 혹은 구원의 증표 이렇게 본 거지. 시연이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순환의 사유를 철폐하고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습니까? 아니지. 분업은 하면 안 되죠. 분업은 안 좋은 거였다. 분업도 없어진다. 다음 현수 마르크스는 국가의 주도로 균등무배가 이루어지는 공산주의 사회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니 뭐가 틀렸어? 일단 뭐가 틀렸니? 일단 국가가 들어가면 안 돼. 딴 것도 또 틀린 거 있니? 그럼 국가 말고 균등무배도 들어가면 안 돼. 둘 다 틀렸어. 국가도 안 되고 균등무배도 안 돼. 공산주의 사회만 맞다. 그래서 X. 이거는 뭐 이 정도 나오고요. 다시 10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직업윤리 제일 처음에 기업가윤리거든. 기업가윤리 10분 만에 흘려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그 수능 혹은 내신에서도 3학년 1학기가 범위가 짧기 때문에 범위가 많기 때문에.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두 가지 있었지. 무슨 책임과 무슨 책임? 소극적 책임과 소극적 책임 이런 책임. 그 다음에 적극적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적 책임. 소극적 책임은 법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 창출을 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윤 추구를 해라. 적극적 책임은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을 같이 해라. 법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지원과 인류애를 구현하는 역할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 알 필요 없고요. 직장 이름 보면 돼. 입장 해보면은 소극적 책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소극적 책임은 자, 기업의 목적 책임은 오직 이윤 극대화 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건 도의적인 차원이지. 그걸 뭐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이윤 극대화 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 경우에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거나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윤 극대화에 기부나 자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소극적 책임만 다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적극적 책임에서는 소극적 책임을 둘 다 하라는 겁니다. 법적인 것도 당연히 어기지 말고 적극적 책임까지 다 하라는 입장이다. 적극적 책임. 자, 기업은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필요하다. 그래서 윤리 경영이나 공익활동 이런 걸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윤 창출을 위한 집단의 사회 구성 없이는 이윤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우리 회사의 이윤을 많이 가져다 줄 거야. 이윤 추구의 방법론 중 하나야. 이게 이윤을 덜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윤리적 경영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고요. 그래서 이윤 추구보다 사회공헌 활동을 중시한다. 틀렸다. 틀린 거다. 틀린 거. 자주 오다 소리로 나옵니다. 자, 공통점에는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합니다. 시장경제 체제 인정. 그러니까 둘 다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이윤 추구를 인정하잖아. 자본주의니까. 경제 체제를 인정한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고. 적극적 책임론도 이윤 추구의 방법론이죠.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소극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얘는 소극적 책임 플러스 적극적 책임이었죠. 소극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교집합 물으면 둘 다 맞는 거야. 불법적 이윤 추구는 하면 안 된다. 합법적 이윤 추구만 해야 된다. 왜냐면 소극적 책임론이 법적인 걸 준수하면서 이윤 추구하라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내용 안 어렵고 근로자윤리. 자, 근로자윤리는 기업가와 함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문 업무에 대한 전문성, 성실성, 기업 발전에 협력, 근로계약 좋은 얘기죠. 넘어갑니다. 다음 근로자 항생에서 개인윤리적 차원에서는 노사 양측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이것도 뭐 개인적 차원인지 사회적 차원인지 뭐 구분하는 걸로 안 틀립니다. 자,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정부 정책 조정자 역할 정부가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용어만 알아도 버트넘의 사회적 자본이었죠. 아까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개인이 가진 뭐 기술 뭐 이런 거 말고 자원 이런 거 말고 그건 개인적 자본이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 간의 유대감, 친밀감 이런 거였다. 신뢰감 이런 거. 그래서 구성원 간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 이게 사회적 자본인데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사회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이거 서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협력하려고 도우면서 하라고. 다음 7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직업윤리. 직업윤리에서 무슨 윤리? 전문직 윤리입니다. 전문직 윤리. 자, 전문직이란 뭘 전문직이라고 그랬어? 이거 내신이면 원래 고2 내신은 다 외우라 그랬어. 하나하나 특징들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고 고3은 안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냥. 전문직이 1번이고 전문직이 위한 조건들이거든. 일단 전문성을 가져야 되죠. 전문직이니까.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업무 수행에 대한 독점성이 있다.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입장벽이 있다는 얘기야.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거를 남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고. 독점성이 있고요. 독점성. 그리고 남이 내 걸 어떻게 내가 제일 전문가인 거지. 남이 내 거에 뭐 훈수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자율성이 큽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 고위층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크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오블리주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의 의무죠. 그래서 맹자의 무항상, 유항심, 플라톤의 사유재산, 제한적 공유제 이런 게 다 오블리주 사례로 나올 수 있다. 마지막 한 분 건넵시다. 공직자윤리, 공직자윤리. 정약용 나오겠죠. 청렴 이런 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 위임, 국민의 대리인, 공권력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자윤리는 그래서 봉사. 봉공은 공익을 우선하는 거다. 봉사는 이거 사적할 때 사가 아니고 봉사를 할 때 사예요. 공정, 청렴 이런 덕목들이 있다. 공직자 윤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부패, 청렴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자, 부패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위법 행위,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신임도를 하락하기 때문에 부패하면 안 되겠죠. 청렴해야 되는 거야. 청렴은 성공 행실이 맑다, 맑을 청자, 염치를 안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염리라는 단어가 나오네. 13번에 염리 미리 적어놔라. 이렇게 차례대로 합시다. 10번이 정약용이고 정약용. 청렴의 덕목들은 멸사, 번공,
사적인 걸 멸하고 공적인 거에 봉사한다. 멸사봉공. 선공우사. 공적인 게 우선이고 사적인 건 뒤다. 결비사인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의주리종. 의가 주가 되고 이익은 종속되는 거다. 이런 게 공직자 윤리, 청렴의 윤리다. 정약은 뭐 얘기냐면 자, 목민간의 절용. 절약인데 절약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절용 혹은 청백리 전시가 대탐의 태도를 가지라고 그랬어. 근데 용어만 구분하면 되거든. 대탐은 크게 탐하는 건데, 크게 탐내는 건데 좋은 걸로 쓰인다. 좋은 거. 소탐은 내가 그냥 일신의 부귀영화 이런 게 소탐이야. 근데 내가 백성들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뭐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게 큰 걸 원하는 거야. 대탐이다. 그래서 대탐은 좋은 거다. 긍정적인 뉘앙스라는 걸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염리도 좋은 겁니다. 청렴한 관리, 청렴한 관리를 염리라고 불러. 탐리의 반대말이야. 탐과 노예요. 마지막 플라톤. 수호자들의 재산 공유, 청렴한 거잖아. 공직자잖아, 공직자. 수호자, 형제가 아니라 수호자, 공직자니까. 마지막 내부 고발. 공직자 윤리 관련해가지고 조직 개선 및 공정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이타적 윤리적 행위지.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부정부했을 때 내가 찌르고 보통은 잘리죠. 근데 잘릴 위험을 감수하고 찌르는 거지. 건전한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내부 고발자는 집단 내부에서 보복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나 이 집단 일을 잘 보호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념만으로 둡니다.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3분 선지보고 마칩니다. 직업윤리와 청렴. 치유 104번. 고개는 적극적 책임론에 나온다. 적극적 책임 이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 책임론에서는 기업이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까? 맞아.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의 방법론이라 그랬죠. 애들이 공익 활동하라고 그랬는데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서 틀린 걸로 안단 말이야. 개념을 잘 명확히 알아주시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프리드만 보게레로 그러니까 적극적 책임론과 소극적 책임론의 공통점. 기업의 본질의 목적이 이윤 추구입니까? 맞지. 소극적 책임은 둘 다 들어가는 거랬다. 다음 현수. 자, 유교율에서는 공직자가 나라의 일에 충실하기 위해 별도의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봅니까? 맞니? 아니야.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적 분업 얘기하는 거다. 통치계급은 통치만 하고 생산계급은 생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과 소인이 나눠지는 거였죠.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나는 통치계급만 해야 되는 거야. 생업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X. 치유. 자, 정리해보면 국민에게 미치는 실효성을 따져 국가 재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까? 맞니? 이게 뭐냐면 이게 절용이다. 절용. 실효성을 따져서 내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국가 재정은 막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맞고요. 시연이 108번. 정혜영은 목민관이 비싼 옷을 살 여유가 있도록 소비를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까? 이게 절용이죠. 절용.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는 거. 여유가 있더라도 소비를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순자 입장은 사실 좀 아니거든. 거의 예에 따라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위신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높은 계급은 더 화려한 옷을 입어도 되는 거야 거기는. 정량은 그렇지 않죠. 여기 목민간의 덕목은 청렴이니까 여기는. 비쌀 옷을 살 여유가 있더라도 소비를 절제하는 게 맞고요. 봄이 마지막. 정혜영은 목민간이 절용을 실천하기 위해 염치를 버려야 한다고 봅니까? 아까 염리가 뜻이 뭐예요? 염리. 청렴한 관계가 염리다. 맑을 청에 염치 염자를 써가지고 청렴한 거야. 염치를 버리면 안 되지. 염치를 아는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염치를 버리면 안 되니까 X. 1분 남았는데 뭐하지? 일단은 뜨시고요.